중복 절차를 추진을 하려다가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상장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딱 걸려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 지분이 80% 이상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첨단 산업군으로서 예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IPO를 해야 되나? 배터리 패권 이제는 속도와 범위 싸움이다. 그 산업과 그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수스페케미컬,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1월달에 소개를 드렸고 그 종목들 다 시세 나와서 날아갔으니까 그 뒤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전해질 강자로 평가되는 가 전고체 배터리까지 노린다 슈팅이 나올 거고 지금 이 편집본 받아보실 때는 공략하기 좋은 시점으로 보인다.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중복 상장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난 3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한 그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복 상장 비율이 0.05%, 일본은 4%, 근데 우리나라는 11.2%라는 거죠. 이를 정상화하자 그런 이제 조치인 거고요. 발육구멍 예외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세부 심사 기준에 따르면은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그 일반 주주 동의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죠. 그렇죠.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다름없어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 규제에 따른 이제 기업들과 증권사의 파장을 좀 살펴보니까 대기업들이 일단 영향이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 9개 정도의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절차를 추진을 하려다가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 SK랑 하나, 카카오 각각 2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HD 현대랑 CJ 신세계가 각각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IPO 철회 1호 사례가 LS그룹에서 나왔는데 그 손자 회사에는 그 에식스 솔루션즈가 상장 예비 신청 도중에 IPO 공식 철회해버렸습니다. 약속된 상장 기한이 올해 7월이었는데 그 정부 규제에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니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SK와 함께 총 1조 500억을 투입해서 그 FI 지분을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HD 현대로보틱스, 하나에너지, CJ 올리브영, SK 엠무브, 카카오 모빌리티 다 지금 상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증권업계도 이제 그 IPO 주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4건, NH투자증권이 4건, 미래에셋 3건, KB 2건 해서 대형 증권사들과 맺은 이런 그 상장 주간 계약이 사실상 100자 유탄을 맞았군요, 여기도. 상태로 그래서 타격이 좀 컸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은 그 정책 추진의 핵심 논리가 자회사 중복 상장이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이게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을 했던 건데 특히 해서 이제 그 고려대 나연생 교수 분석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2000년도와 2000년도에서 2024년까지 중복 상장을 단행한 261개의 모회사 주가가 자회사 상장 후 1개월 동안에는 7.6% 하락, 3개월에는 9.1% 하락, 6개월에는 10.8%를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기대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한 10%를 회복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역으로 중복 상장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동안 만연했던 모회사 그 주가 가치를 방어하면서 평균 10% 이상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그 벤치마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 사례를 든 겁니다. 그 도쿄증권사가 그 2, 3년 전부터 모회사 동시 상장을 엄격히 통제한 것이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이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일한 밸류업 효과를 누리겠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도 사실 여기 연관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는 상관없죠. 이미 상장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소급되는 신규 규제생이 아니니까 강제 상폐랑 통합 이런 거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추가 자회사 IPO 카드가 좀 어려워질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AP라든가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우량 비상장 자회사들이 그동안은 이제 분할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런 패턴이 막혀버린 거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수혜는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자회사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됐던 그렇죠. 건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없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자체는 뭐 일반 주주 가치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과 부합해서 수혜는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적 분할해서 자본 조달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달리 이제 그 지주사 차원으로 앞으로는 그러면은 IPO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채 발행 뭐 FI 유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문제예요 지금 사실. 네, 왜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한 4천억 정도 그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상장을 전제로 해서. 당시.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그룹주의 문제가 지금 이미 상장된 기업은 문제가 없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상장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딱 걸려요. 이게 지금 그 자회사 상장 그 금지 규정에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이제 리튬 정제라든가 리튬 생산에 대해서 핵심 기업이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에코프로 지분이 80%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IPO 추진이 그 정부의 그 중복 상장 금지 정책과 지금 맞부딪히면서 신규 상장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부의 신규 규제 기준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이면서 모회사 지분율이 80%를 초과하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정부 기준이 그 지분율 30% 이상의 비상장 자회사 중복 상장 금지란 말이에요. 예상된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완벽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타겟 1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첨단 산업군으로서 예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이. 그런데 그러면 모회사가 주주 대상으로 해서 공모주 선물 배당이라든가 강도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를 강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장에서 자금 조달한 게 다 그 주주들한테 상당히 가기 때문에 효과가 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IPO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적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리튬 가격을 뭐 최소 뭐 $40 이상을 전망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이제 수십조로 보고선 봤던 건데 지금 적자다 보니까 그 상장 심사 통과를 위한 자체적인 펀드멘탈 자체가 아직 안 돼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일단 명확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까다로운 예외 조건도 좀 충족하기 좀 쉽지가 않고 그렇죠. 또 실적도 부진하나 이런 세 가지 악재가 동시적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그 풋옵션 생사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게요. 도리상환을 청구를 할 거고요. 그 약속된 상장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은 풋옵션 대규모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니까 이게 금액이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이자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쨌든 수천억을 좀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공모가 그 상장이 아니라면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미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PLS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 주가 수익 네. 스와프라든가 또 이제 교환사채 EB 같은 것도 발행한 상태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그 모회사의 핵심 자산을 거의 이제 계속 빚을 담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에코프로의 그 이동채 회장 지금 네. 그분이 에코프로 그룹의 상장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예전에 에코프로 BM 같은 그 에코프로 BM을 처음에 그 분할 상장할 때 목표 총 10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10조 같은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겠다. 자회사를 다 10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망한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대규모로 외부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걸 다 신사후 증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C&D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 이게 나름의 에코프로 그룹의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이 모델이 깨집니다. 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사업 자회사가 시장에서 온전한 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끌어올렸던 성장 동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복 상장 금지는 분명히 모기업한테는 호재인데 이런 자회사 IPO 공모 자금이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성장 모델이었는데 이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금 압박이라든가 성장 제동 이런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김현수 애널이 한 말이긴 한데 밸류에이션 되게 높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도 에코프로가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워낙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아요. 근데 그 높은 밸류를 유지하는 거지 뭐 경쟁력에 따라 주가 못하기 이런 거는 약간 다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IPO가 무산될 경우에 그러면 그 풋옵션 그 FI의 풋옵션 위험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을 밀어붙여서 어떤 국가 첨단 전략사로 예외 심사의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통과를 해가지고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FI들의 풋옵션 요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 이거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고체 배터리 석 달 만에 다시 돌아왔고 네. 오늘 토픽은 대주전자재료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좀 뿌듯한 게 제가 올해 들어서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경제TV 보시겠지만 저도 방송 활동하면서 TV를 많이 보는데 대주전자재료를 언급하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주전자재료를 가장 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자랑 잠깐 해보자면은 네. 아마 1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릴 때가. 근데 그때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실적 가시화가 엄청 빨라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모멘텀은 있지만 약간 반도체랑 다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대형주 강세 보일 때 중소형주 소부장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다가 삼성전자, SKS가 강하면 다시 되돌아오고 근데 삼성전자, SKS가 안 강하면 중소형주에서 놀고 근데 2차 전지는 꽤나 조금 규칙적으로 계속 대형주랑 중소형주 사이에서 수급이 돌아주는 것 같아서 저는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뉴스 나왔더라고요. 배터리 패권 이제는 속도와 범위 싸움이다. 옛날에는 그냥 에너지 밀도와 가격이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반도체에서 A식 반도체처럼 그 산업과 그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어떤 니즈가 강한 게 저는 뭐 반도체에서는 뭐 광섬유도 될 수 있지만 우주항공이란 로봇인데 우리가 우주항공이란 로봇에서는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재 만드는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로봇과 우주항공에는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를 넣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금 네.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고체 배터리를 오늘 다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정확합니다. 제가 뭐 이수스피트미컬, 뭐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1월달에 소개를 드렸고 네. 그 종목들 다 시세 나와서 날아갔으니까 그 뒤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일단 미코랑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들을 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첨부 말씀드릴 거고 네. 그 뒤에 이제 탑픽을 말씀드릴 건데 첨부랑 제가 말씀드린 탑픽 같은 경우는 한 2주나 한 달 정도 이제 분할 매수해가지고 수익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미코 좋아하시는군요. 소재 기업이나 세정. 네, 이런 반도체 거. 장비 기업들이 네, 많이 이제 네. 2차전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요 미코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및 이제 세정 서비스가 본업인데 이 고체 산업을 연료 전지랑 산업용 보일러 등의 사업을 추가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2023년에 전고체 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그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어떤 관련 종목들 강세에 보이면 이제 특징주를 모아주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특허를 확보했다는 게 저는 그래도 이 기업들은 뭐라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본업은 다행히도 재무제표 보면은 솔직히 2차 전지 중소형 소재 기업들은 정말 재무제표가 박살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형주랑 완성셀들은 뭐 적자가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찍혔다가 다시 이렇게 흑자로 돌아가거나 그랬는데
2차 전지 소재, 소위 우리 2차 전지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던 소부장들은 재무제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미코 같은 경우는 본업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연간 실적 흑자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미코 하이테크라는 세라믹 제조 장비 기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이 기업이 좀 단기적인 변동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덕산테코피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나와버려가지고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본 올라온 시점에서는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OLED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OLED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선익 시스템이나 뭐 덕산 네오로스 이런 종목들 수 있는데, 이제 덕산 네오로스의 이제 친척입니다. 덕산 테코피아인데,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뭐 재료, 반도체 전자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로 분류가 된 이유가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및 반도체 특수가스용 이제 해외 생산 기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재무제표는 미코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파인 케미칼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캐시카우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당기순이익 기록하면서 이렇게 유보율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준다든가 이런 수준을 보여줘야 이제 캐시카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분이 이 파인 케미칼 사업이 캐시카우라고 하니까 저는 뭐 부정은 안 하겠지만 실적 봤을 때는 캐시카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덕산 일렉테라라는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 및 ESS 시장을 통해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시세 봤을 때는 이미 좀 윗꼬리가 나와 있고, 수급동에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래대금은 실려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편집본 확인하시고 새로운 눌림목 만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봐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첨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첨보도 전고체하고 몇 개 있어요? 첨보 같은 경우도 약간 옛날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약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의욕은 그들보다 조금 떨어진 모습? 하지만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중심에 있고,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그들의 뒤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첨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16년에 중대형 리튬 이온 전지 핵심 소재 상용화로 완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었고, 2025년 말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전해질 강자로 평가되는 첨보가 전고체 배터리까지 노린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 이어서 새만금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건데, 일단 이 새만금의 공장을 짓게 허용했을 때 지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손을 이제 첨보가 든 거죠.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착공했을 때는 이 용도를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4세대 전고체 전지형 소재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대주전자재료 같은 거죠. 새만금 단지에 아직 그냥 계획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단지에 분명히 이제 공장들이 들어설 거고, 거기서 이제 첨보가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서는 전고체용 소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네. 원하는 리포트가 나오면 슈팅이 나올 거고, 뉴스가 안 나오면은 그냥 약수익 끊어서 마무리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보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차 전지 조립 장비인데 약간 저는 포스트 CIS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완전히 약간 포스트 특집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들은 이미 다 말했고, 말씀드린 거를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독자분 안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건 이미 매매했어.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왔을 때 약간 비슷한 테마이면서도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했고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조립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중국의 완샹 EV에 납품을 하고 있고, 장비주들은 그나마 2차 전지 소재 부품 중소형주들은 실적이 정말 박살이 났는데, 2차 전지 장비 기업들은 실적이 견조합니다. 그 중에서 뭐 CIS나 PNT 들 수 있고요. CIS랑 PNT를 제외한 장비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견조한 종목은 엠플러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원래는 이제 파우치나 각형 리튬 이온형 극형 이제 전극
공정 장비 그를 만들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2024년부터 글로벌 고객사 파일라인에 공급을 하고 있고 리튬 메탈 배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극 제조 장비까지 해가지고 라인업을 확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 근데 절대적인 실적치는 PNT랑 CIS 대비해서 밀립니다. 근데 PNT랑 CIS는 거의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났기 때문에 그 뒤를 줄 수 있는 종목은 M+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음봉 나오면서 차익 나왔지만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21선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 편집본 받아보실 때는 좀 M+ 공략하기 좋은 시점으로 보인다 판단돼서 오늘 탑픽 M+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